1984년 프랑스 동부 보주 산맥의 작은 마을인 볼로뉴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고, 그곳은 숲과 강, 작은 마을들로 이어진 전형적인 프랑스 시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장마리, 어머니 크리스틴, 그리고 아들 그레고리가 살고 있었죠. 그레고리의 아빠 장마리가 지역 공장에서 승진해 라인 책임자가 되자 일부 친척들에게 그는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이 자동차 부품, 섬유 공장 라인 노동자 출신이라 서로의 집안 사정을 다 아는 구조였었죠. 일부 프랑스 언론인들은 마을 사람들이 미개하고 뒤떨어지고 교양 없는 집단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마리의 할아버지는 아내의 보호를 받으며 아들에게 무력을 행사해 살해한 후 스스로 살자를 선택했습니다. 장마리의 고모인 루이즈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사생아를 두었고, 지역 주민들은 루이즈와 그녀의 아버지 사이에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장마리의 아버지 알베르와 어머니 모니크는 아들 5과 딸 1를 두었고, 장마리는 넷째 아이였습니다. 1958년 9월 30일에 태어난 장마리는 형제자매 중 가장 잘생기고 유능했었죠. 그는 1976년에 지역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재봉사 크리스틴을 만났고,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16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진 뒤 1979년 1월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마리의 많은 가족들이 그녀를 멸시하고 그녀를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여겼으며, 장마리와의 결혼을 통해 자신들의 집안에 끼어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부부는 다른 가족들과 사이가 멀어졌을 것입니다. 1980년 8월 24일, 크리스틴은 그레고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갈색의 곱슬머리와 커다란 눈을 가진 그레고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죠. 장마리는 근면하고 야심찬 사람이었고, 1981년 2월, 그는 자신이 일하던 자동차 시트 공장에서 반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장마리가 승진한 지 2달 남짓 후인 1981년 4월, 그는 누군가의 전화로 괴롭힘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이 익명의 협박범은 1943년 프랑스 영화 밀고자에서 이름을 딴 까마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장마리의 아버지인 알베르는 1979년 초에 까마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1981년 6월, 장마리와 크리스틴은 5만 달러를 들여 새 집을 지었고, 당시 장마리의 친척 대부분은 부부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새 집 전화번호는 소수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알려져 있었죠. 예상치 못하게 전화선이 설치된 지 며칠 후인 8월에 다시 괴롭히는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1980년에서 1984년 사이 장마리의 가족은 수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하루에 20통에서 30통에 달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전화는 장마리의 집으로 걸려왔고, 때로는 그의 사무실로 걸려오기도 했으며, 일부는 그의 부모님과 다른 친척들에게 전화가 가기도 했습니다. 까마귀는 크리스틴과 다른 여성 가족 구성원에게 몸파는 여자라고 불렀고, 위협적인 말투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했죠. 장마리의 가족은 손으로 쓴 위협 편지 4통을 받았는데, 철자가 틀렸을 뿐만 아니라 하층 계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속한 언어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장마리 부부의 집 창문이 깨지고 자동차 바퀴가 펑크 났으며, 밤에는 누군가가 집에 침입하려고 하는 등 결국 부부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까마귀는 장마리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까마귀는 장마리의 가족에 대해 깊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가 가족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가족과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장마리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2건의 괴롭힘 전화를 녹음했죠. 하지만 위장된 목소리가 유난히 거칠고 허스키하다는 것만 발견했을 뿐, 그의 신원은 물론이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1983년 4월, 경찰이 장마리의 집과 그의 부모님 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자 어떻게 정보를 알아냈는지 까마귀는 집에 전화 걸지 않고 대신 도청되지 않은 장마리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은 까마귀가 장마리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그의 집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했고, 여기에 대해 장마리는 어서 불태워버려라, 새로 짓겠다고 말했죠. 그러자 까마귀는 크리스틴에게 몹쓸 짓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장마리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고, 이어 까마귀는 장마리에게 그레고리가 집 밖에서 오래 놀게 하지 말라고 위협했죠. 장마리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 아들을 건드린다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까마귀는 이 전화 통화를 통해 장마리의 약점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1984년 5월 갑자기 까마귀가 장마리의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누구인지 영원히 알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까마귀는 그들의 삶에서 사라진 것 같았고 마침내 장마리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5개월이 지난 1984년 10월 16일 화요일, 추운 날씨였지만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크리스티는 평소처럼 퇴근 후 유모 집으로 그레고리를 데리러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그레고리는 집 앞에서 놀고 싶었고 크리스티는 그레고리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비니 모자를 씌워주며 노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그레고리는 집 앞마당에서 자갈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장마리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지만 집으로 이어지는 길은 하나뿐이었고 사방이 탁 트여 있어 평소에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크리스티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며 옷을 다림질하고 있었고 당시 커튼이 쳐져 있어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20분 그녀는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아들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고 밖으로 나왔을 때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크리스티는 당황했고 아들이 유모에게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차를 몰고 유모에게 향했죠. 가는 길에 그녀는 이웃들에게 그레고리를 봤는지 물었습니다. 불행히도 이웃과 유모 모두 그레고리를 보지 못했고 크리스티는 불안한 마음으로 서둘러 집에 돌아와 남편 장마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인 모니크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장마리의 형 미셸이 오후 5시 30분경에 전화를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수화기 넘어 익명의 목소리가 미셸에게 내가 그레고리를 살해한 후 볼로뉴강에 던졌다. 마침내 장마리의 복수가 끝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5시 50분에 크리스틴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1시간 후 경찰관 15명이 그레고리의 집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죠. 이때 장마리는 미셸과 함께 집 옆 숲을 수색했습니다. 미셸은 그레고리가 강에 던져졌다는 전화를 받았는데도 왜 아직도 숲을 수색하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까마귀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후 9시 15분 가장 끔찍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레고리의 시신이 집에서 7km 떨어진 도셀 지역의 차가운 볼로뉴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레고리는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크리스틴이 씌워줬던 털모자는 얼굴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손과 발은 밧줄로 묶여 있었고 이 행위는 명백한 살해 의도와 계획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레고리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평온했습니다. 마치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아무런 두려움이나 고통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았죠.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습니다. 폐가 부어오르고 저산소증의 징후가 보였지만 폐에서는 소량의 물만 발견되어 강물인지 수돗물인지 판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레고리의 죽음은 결코 갑작스러운 비극이 아니었죠. 이것은 3년 넘게 이어진 협박의 끔찍한 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7일 장마리의 사무실로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도장에 찍힌 시간은 16일 오후 5시 15분으로 마을 우체국 앞 우편함에서 발송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당신이 슬픔으로 죽길 바란다. 이것이 나의 복수다. 이 멍청한 자식아. 범인은 목격될 위험을 무릅쓰고 이 편지를 보냈고 이는 그가 최대한 장마리를 괴롭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레고리의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자 프랑스 전역에 관심이 쏠렸고 대도시의 기자들이 이 조용하고 작은 산골 마을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보수적인 마을 사람들은 경찰과 기자들 앞에서 침묵을 지켰고 가족 내부 관계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처음부터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이 사건은 당시 32세에 젊고 경험이 부족했던 예심 판사인 장미셸에게 배정되었습니다. 그는 곧 언론으로부터 어린 판사라는 경멸적인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죠. 더 큰 재앙은 당시 프랑스 사법 시스템의 전근대적인 과학수사 개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훗날 프랑스 헌병대 스스로가 이 사건을 법의학의 주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고 이는 성공이 아니라 처참한 실패에서 배운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그레고리가 발견된 볼로뉴강은 범죄 현장 보존이라는 기본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장미셸 판사를 비롯한 경찰, 헌병대원들은 물론 구경꾼과 수많은 언론인들까지 현장을 짓밟고 다녔죠. 결국 초기 현장 보존의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강가로 데려왔을 차량의 타이어 자국, 범인의 발자국, 혹은 범인이 남겼을지도 모르는 미세 증거 등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유실된 것입니다.
당시 헌병대는 범죄 현장을 통제할 노란색 테이프 같은 기본적인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사는 두 경쟁 관계의 수사기관인 헌병대와 사법경찰 간의 알력 다툼으로 오염되었습니다. 두 기관은 서로 다른 용의자를 지목하며 수사 전반에 걸쳐 충돌했고 장미셸 판사는 이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경험 부족과 미디어의 압박 속에서 빠른 해결을 원했던 장미셸 판사와 헌병대의 수사망에 한 인물이 걸려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장마리의 사촌인 베르나르였고 그는 평소 장마리에 대한 질투심을 공공연히 드러내왔던 인물이었죠. 수사 방향을 결정지은 것은 베르나르의 처제인 뮤리엘의 증언이었습니다. 1984년 11월 2일부터 5일 사이 15세 소녀 뮤리엘은 헌병대의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술을 쏟아냈죠. 그녀는 사건 당일인 10월 16일 학교를 마친 뒤 형부인 베르나르의 차를 탔다고 진술했고 형부가 그레고리를 납치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죠. 베르나르는 장마리보다 3살 많았고 저속한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베르나르와 장마리 그리고 장마리의 형인 미셸은 가장 친했고 어렸을 때부터 자주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일을 시작하고 결혼을 한 후 장마리와 베르나르의 관계는 미묘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1976년 장마리는 크리스틴을 만났고 같은 해 베르나르는 결혼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장마리가 승진한 후 베르나르가 장마리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러나 장마리가 거부해 이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인 1984년 9월 베르나르는 6년간의 노력 끝에 다른 공장의 책임자가 되었고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장마리보다 덜 안정된 위치에 있었고 가족들 사이에서 장마리가 너무 잘 나간다는 얘기가 오갈 때 그는 화를 내곤 했었습니다. 베르나르의 아내는 사건 당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베르나르는 4명의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동 경로 대부분을 진술했지만 그러나 사건 전후 40분이라는 결정적인 시간 동안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뮤리엘의 구체적인 목격담은 당시 수사팀이 가지고 있던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죠. 장미셸 판사는 그녀의 증언을 결정적인 근거로 삼아 1984년 11월 5일 베르나르를 그레고리 납치 및 살해 혐의로 전격 체포 및 기소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 사건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는 물증이나 교차 검증이 아닌 오로지 뮤리엘의 증언이라는 지극히 취약한 단 하나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베르나르가 체포된 지 불과 하루 만인 11월 6일 모든 것이 뒤집혔고 뮤리엘이 판사 앞에서 자신의 모든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판사 앞에서 베르나르는 결백하다고 울부짖었죠. 자신은 그날 형부의 차에 탄 적이 없으며 그레고리를 납치한 장소도 아이가 발견된 강가에도 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진술은 10월 16일 학교를 마친 후 형부의 차가 아닌 스쿨버스를 탔고 집에 도착했을 때 형부가 그의 아들 바스티안과 함께 집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증언이 뒤집힌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관들이 자신을 소년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주장입니다. 1985년 2월 4일 검찰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미셸 판사는 뮤리엘의 두 번째 진술을 받아들여 베르나르는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그의 석방은 두 번째 비극으로 연결되는 파국적인 도화선이 되고 말았죠. 이미 마을 사람들, 언론, 가족 내부에서는 베르나르가 범인이라고 거의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들 그레고리를 잃은 아버지 장마리 역시 베르나르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장미셸 판사가 유일한 용의자를 풀어주자 결국 장마리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모든 믿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베르나르가 석방될 때쯤 장마리는 언론 앞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법이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이죠. 이미 그는 몇 달 동안 아들의 죽음, 까마귀의 협박, 베르나르에 대한 의심으로 정신적으로 벼랑 끝에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29일 결국 장마리는 자신이 뱉은 말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는 산탄총을 들고 베르나르의 집으로 향했고 집 안에 있던 베르나르는 장마리를 보자 나는 결백하다고 외쳤지만 그러나 장마리는 그 외침을 무시하고 베르나르의 몸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베르나르는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장마리는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베르나르의 가족들은 사법 시스템을 맹비난하고 나섰죠.
그들은 경찰이 장마리의 살해 위협을 3주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1993년 열린 장마리의 재판은 그레고리 사건의 대리 재판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복수에 대한 여론의 동정심이 높았고 배심원단 역시 베르나르가 진범일 것이라는 심증을 굳혔습니다. 장마리는 살해 혐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4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게 되었죠. 첫 번째 용의자 베르나르가 사망하고 수사가 막다른 길에 몰리자 장미셸 판사는 파국적인 선택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수사 방향을 180도 뒤집어 이제 그레고리의 어머니인 크리스틴을 새로운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이는 수사 주체가 헌병대에서 사법경찰로 바뀐 직후였으며 명백히 용의자 메우기식 수사였습니다. 크리스틴을 향해 제시된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까마귀의 편지가 베르나르를 범인으로 지목했던 초기 필적 감정은 이후 새로 임명된 3명의 전문가에 의해 뒤집히게 됩니다. 그들은 까마귀의 편지 중 특히 1983년 편지가 크리스틴의 필적과 80% 이상 일치하거나 유사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인이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판사에게는 크리스틴을 용의자로 지목한 보고서만 남게 되었죠. 몇몇 이웃 주민은 까마귀의 편지가 발송된 날 크리스틴이 우체국에 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레고리를 묶었던 밧줄과 동일한 밧줄이 부부의 집 지하실에서 발견되었죠. 장미셸 판사는 1985년 7월 이 취약한 증거들을 토대로 크리스틴을 아들 그레고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결국 크리스틴은 언론과 사법부에 의해 아들을 살해한 마녀로 낙인 찍혔습니다. 직접적인 물증인 혈흔, 지문, DNA 등 아무것도 없었죠. 아들을 잃고 남편은 살인자가 되었으며 자신은 아들의 살인범으로 기소된 크리스틴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수감 생활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그녀는 당시 임신 중이던 쌍둥이 중 한 명을 유산하는 비극을 겪고 말았습니다. 1987년 장미셸 판사는 이 재앙적인 수사에서 결국 교체되었고 모리스 판사가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합니다. 8년간의 기나긴 법정 투쟁 끝에 1993년 2월 2일 법원은 마침내 크리스틴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증거 불충분이 아니었고 혐의 없음을 명시한 그녀의 결백을 완전히 확인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장미셸 판사의 수사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프랑스 사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훗날 프랑스 정부는 실패한 수사로 인해 장마리 부부가 진실을 알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부부에게 각각 3만 5천 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8년간의 고통과 죽은 태아에 대한 대가라고 하기에는 모욕적인 금액이었죠. 크리스틴은 훗날 인터뷰에서 자신의 기소는 언론의 대대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무죄 판결은 고작 23개의 기사만 나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진실 규명보다 선정성을 추구하는 미디어의 본질을 보여주었으며 대중의 기억 속에 그녀가 무죄가 아닌 의심스러운 어머니로 남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993년 크리스틴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장마리 부부는 파라오의 수수께끼도 과학으로 풀린다며 언젠가 발전된 과학기술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2008년 부부의 요청으로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그레고리를 묶었던 밧줄, 편지 등에서 DNA 검사를 시도했으나 불행히도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3년 그레고리의 의복과 신발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새로운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까마귀 목소리의 녹음 파일에 대한 전문가 분석도 필적 감정처럼 완전히 모순되었죠. 초기 전문가는 까마귀의 목소리가 남자로 보았고 베르나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목소리를 변조한 여성이 확실하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45세에서 55세 남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980년대의 낮은 녹음 품질과 범인의 의도적인 목소리 변조로 인해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수사의 총체적 실패는 1984년 판사와 언론, 수사관들 그리고 구경꾼들까지 범죄 현장을 짓밟아 증거를 오염시켰던 그 순간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폐색이 짙던 이 사건은 2017년 6월 33년 만에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DNA와 같은 물리적 증거 대신 데이터 분석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이었죠. 수사팀은 아나크림이라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고 이 프로그램은 12,000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증거 자료,
진술, 알리바이 등을 교차 분석하여 1984년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진술의 모순점과 시간적 공백을 찾아냈죠. 이 분석을 토대로 수사팀은 1984년 당시의 핵심 인물들을 전격 체포합니다. 그들은 베르나르의 외삼촌 마르셀, 외숙모 자클린, 그리고 1984년의 핵심 증인이었던 뮤리엘이었습니다. 검사는 이들을 기소하며 이 범죄는 여러 사람이 협력한 집단 행위라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죠. 뮤리엘의 사촌인 패트릭이라는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고, 그는 1984년 당시 뮤리엘이 형부를 고발한 직후 가족들이 뮤리엘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당시 뮤리엘이 자신에게 형부가 그레고리를 납치하는 데 동행했다며 비밀을 털어놓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뮤리엘의 새로운 알리바이를 검증할 결정적인 증인이 있었고, 그는 바로 스쿨버스 운전사인 장마리 갈미슈였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그날 뮤리엘은 버스에 타지 않았다 라고 단호하게 증언했죠. 버스 운전사의 증언은 뮤리엘의 알리바이가 거짓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증언 번복 자체가 거짓이며 가족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검사는 마르셀과 자클린의 1984년 알리바이가 입증되지 않았고, 동기는 33년 전과 마찬가지로 장마리에 대한 질투로 보았습니다. 검사의 가설에 따르면 베르나르가 납치를 실행하고 마르셀 부부가 협박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는 것입니다. 뮤리엘이 1984년 가족의 무력에 못 이겨 증언을 번복한 것도 그녀가 단지 형부 한 명이 아닌 가문 전체의 비밀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2017년 6월 마르셀 부부와 뮤리엘이 체포되고 집단 범죄 가설이 발표되자 33년 전 한 인물에게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어린 판사 장미셸이었죠. 2017년 7월 11일 재수사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장미셸 전 판사는 르망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사인은 명백한 살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수사 전체가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까마귀가 작동시킨 이 비극은 33년의 세월이 흘러 수사를 담당했던 판사마저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 그들은 모두 풀려났습니다. 다행히 수사는 끝나지 않았고 이 사건은 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5년 6월 80대가 된 자클린은 최신 문체 측정 기법의 조사를 받기 위해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몇 달 후인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자클린은 공모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그녀가 그레고리를 직접 살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모의하거나 범인을 도왔거나 까마귀로서 범행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 역시 고도화된 문체 분석 결과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분석에서 협박 편지의 문장 구조와 표현 방식이 자클린의 평소 언어 습관과 매우 흡사하다는 결론이 나왔죠. 자클린의 변호인은 필적 감정과 문체 분석은 주관적일 수 있어 형사 재판의 유죄 증거로는 불충분하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까마귀가 결코 승리하지 못하도록 당국이 부디 이 끔찍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랍니다.